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용익 작가의 밤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형에게 치여 늘 아버지에게 냉대를 받던 작은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 밤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는 계절과 함께 쭈그러든 것 같이, 고향으로 가지도 못할 것 같이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아주 작아 보인다. 많은 성객들을 보자 나도 그 틈에 끼었다. 배에 오르니 생선, 해초 냄새, 이제야 고향에 들어선 것 같다. 옷 보따리를 든 사람들을 밀어붙이며 선실 불빛을 향해 앞으로 갔다. 부인네들은 저마다 애들을 거느리고 누워있고 자개판 장사꾼들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다. 선실 유리창이 덜커덕거리기 시작하고 배가 부산 앞바다로 나가도록 나는 자리를 못 잡고 서 있었다. 누군지 술 기운에 흥얼거리고 있을 뿐 다들 꼼짝을 아니한다. 밤배 손님은 전에도 이렇게 지쳐 있었다. 둘러보아야 아는 얼굴 하나 없다. 나를 알아보는 얼굴도 없다. 통로에 가방을 내려놓으니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몸을 조금 당겨준다. 너무 고마워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찬바람이 매몰차게 불더니 웬 구두 닦기 애가 달려와서 막 벗으려는 내 구두를 잡는다. 아저씨, 약 많이 칠할게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무릎을 모으고 간신히 올라앉았다. 그러나 여자의 번쩍거리는 옷자락을 밟은 것 같아 사과를 한다. 짙은 화장을 한 여자의 눈초리엔 잔주름이 많았다. 문이 또 열린다. 커다란 광주리를 인 채 허리를 구부린 할머니가 찬바람에 휘말려 벌벌 떨면서 들어왔다. 광주리를 내려놓고 나서야 문을 닫는 할머니 등으로 성객들의 성난 눈초리가 몰려들었다. 뜨끈뜨끈한 김밥 사이소. 뜨끈뜨끈한 저녁 안 먹을랍니까? 할머니는 통로에 내려놓은 광주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러 번 소리쳤다. 주위의 얼굴은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쳐다볼 뿐이었다. 김밥과 꼬챙이에 낀 오징어 무침을 구두 닦기 애가 큰 눈으로 내려다본다. 무릎을 기운 바지, 가느다란 목, 배가 고픈 모습이다. 큰 물결이 창문을 들이치니 배는 굼실굼실 몸째로 흔들린다. 이제 두서너 시간이면 고향 산판에 내려 밤에 휩싸인 선창가를 아무도 모르게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10년 동안을 납배로 돌아와서 고향 사람의 웃음이 가득 찬 부두를 보기 소원했건만 옛날에는 부산에 있는 형을 만나고 늘 밤배로 돌아왔었다. 형에게 얻은 돈으로 화구를 사가지고. 그게 뭐고 물감하고 붓하고 도화지라고? 나도 네 같은 형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무 일 안 해도 그림이나 자꾸 그리고 있으면 안 되나. 그 말이 듣기 싫어 일부러 나는 밤배를 탔었다. 오랫동안 외국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지금 옛날같이 슬픈 마음이 어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행기로 귀국할 때나 서울서 부산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도 이런 쓸쓸함이 없었는데 형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납배로 올 것을. 형은 지사니까 그 집을 찾기는 쉬운 일이었을 텐데 많은 고향 사람들의 환영과 환송을 받으면서
형은 을에 납배를 탔다. 이번에 나 역시 숨어서 고향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밤배를 탔으며 내 몸을 숨기듯 선창가를 가는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제 유명하게 되었다. 미국 박물관에서 내 작품을 사들였고 또 인류 잡지가 그 그림을 사진판으로 내놓았다. 물결 소리가 점점 높아오고 선실은 더 추웠다. 트렁크를 열고 담요와 재킷을 그리고 잡지도 꺼냈다. 아저씨, 때 하나 없이 닦아드릴게요. 구두 닦기 애가 다시 애걸한다. 여위고 노을한 얼굴에 소름이 쫙 끼쳐 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손길을 갈 내가 이 애를 위해서 구두를 닦게 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빨간 줄무늬 자켓을 양복 위에 둘렀다. 어쩐지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옆에 여자는 노골적으로 내 얼굴과 자켓, 헝겊을 댄 팔꿈치를 훑어보았다. 내가 담요를 권하니 여자는 살그머니 발을 넣는다. 뉴스나 읽으려고 했는데 잡지는 저절로 내 사진과 그림, 성난 부엉이가 선명하게 박힌 예술면으로 펼쳐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일 작정이다. 이것은 형이 국민학교 때부터 받아 모은 상장이나 통신부보다 더 좋다. 상장을 손에 들고 뛰어들어오던 형의 모습. 그것을 받아주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흙벽에 붙이던 아버지. 손님이 오면 의례 그 흙벽을 쳐다보며 칭찬들을 했다. 우리 마을에도 신동이 났소. 이 집 큰아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시키시소. 작은 놈이 농사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얼굴은 술 취한 것 같이 벌개지곤 했다. 내 것이라고는 붓글씨 한 장을 붙여봤을 뿐 제일 잘된 붓글씨였는데 그것도 반나절이 못 가서 떼어버리고 말았다. 마을 주막 대문에 큼직한 글씨로 멋지게 흘려 쓴 차처간 명월이란 종이가 붙은 것을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중 한 장을 골라 형의 상장 위에 붙여놨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매맞고 말끔히 내 자신이 떼어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뜨거운 피가 이마로 솟구친다. 그 다음부터는 몰래 숨어서 차처간 명월을 연습했고 잘된 것은 아버지 눈에 잘 띄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다. 잡지를 내려놓았다. 눈이 아프다. 너무 오래 그림만 쳐다본 모양이다. 구두 닦기 애가 아직껏 내 신발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내 무릎 위에 놓인 잡지 그림을 건너다 본다. 보고 싶으면 봐. 소녀는 잡지를 받아 구두 닦기 상자 위에 놓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구야, 이리 오이라. 바다 거품을 휩싸쥔 차가운 바람을 타고 파도 소리가 몰려 들어온다. 잠을 깬 한 사나이가 쥐새끼 같은 놈 하고 욕을 한다. 열어젖힌 문을 닫으러 갔을 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야, 구제품 저고리 입은 그 사람이 그림책 보락한다. 아이는 저보다 좀 큰 구두 닦기를 데리고 들어왔다. 문을 쾅 닫고 와서 쭈그리고 앉더니 책을 펼친다. 이 자켓이 구제품이라. 혼자 웃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본다. 하기야 부산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미제 티셔츠나 골프 자켓, 스포츠 코트를 입은 사람을 많이 보았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옷은 허름한 것이지만
구호물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있을 때 오버가 없어 추워 보인다고 이 자켓을 준 친구 생각이 났다. 배는 덜 흔들리고 좀 전까지 떠들던 주정꾼도 조용해졌다. 분냄새 나는 여자의 머리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오더니 색색 잠이 든 것 같다. 구두닦이 애들은 코가 닿을 만큼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잡지 그림을 보고 있다. 젊은 백군이 선실로 들어왔다. 약이 오른 수탉 꼬리처럼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를 치켜들고 자는 사람을 모두 깨워서 뱃삭 50원씩을 걷는다. 뱃삭을 깎아보려고 빈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도 소용이 없다. 아이 뱃삭을 두고 제일 오래 승강이를 했다. 나는 1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 옆에 여자는 모르는 채 앉아만 있었다. 혹시 돈이 없어 그러는가도 싶어 엉겹결에 나는 우리 두 사람 거요 하고 말했다. 뱃사람은 거스름돈 50원을 불쑥 던지고 거만하게 한번 쳐다보더니 여자와는 제법 아는 체 한다. 통로로 내려가면서 갈퀴발 같은 손바닥을 구두닦이 애들 앞에 쑥 내밀었다. 큰애가 말했다. 선장 구두 닦기로 했소. 이 쥐방울 같은 갓나 새끼 봐라. 내 구두 번쩍번쩍하게 안 닦으면 알지? 찬물에 집어넣을 기다. 헤엄쳐서 가라. 꼬깃꼬깃 뭉친 1원짜리 나부랭이를 펴서 세고 있던 김밥장수 할머니한테서는 덮어놓고 김밥 1개와 오징어 2마리를 집는다. 할머니는 질겁하며 백값보다 더 많이 묵는다. 늙은 턱이 흔들린다. 뱃사람은 구겨진 돈뭉치를 낚아채어 세어볼 것도 없이 호주머니에 쳐넣는다. 뭐라고? 이 할매는 노상 반값밖에 더 냈소? 보소 할매, 할매가 어디 어리네요? 불룩한 뱃사람의 바지 주머니를 건드리고 할머니가 이빨 없는 잇몸으로 웃는다. 내사 다 안다. 이 돈 선장한테 갖다 줄 건가? 남자는 때릴 것 같이 손을 들더니 싱긋 웃었다. 애들은 오징어 씹는 입을 멍하니 올려다본다. 그가 나간 뒤에도 배고픈 입을 다물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단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잡지를 들여다본다. 이건 밥을 못 먹어서 골았네. 작은 아이가 웃는다. 그의 손가락은 최신 유행 모드를 걸친 날씬한 모델을 가리키고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 뭐 좀 먹어라. 내가 말하니까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 줄 알았던지 뒤를 둘러본다. 나는 김밥이 든 광주리를 가리키며 다시 뭐든지 먹어라.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돈은 내가 치를게. 할머니가 급히 광주리를 가지고 온다. 작은 애는 김밥을 지켜보며 손등으로 입을 문지른다. 큰애가 잡지를 공손히 돌려주고 구두닦이 통을 어깨에 둘러매더니 제 친구의 손을 잡아 끈다. 할머니는 오징어를 하나 흔들어 보이며 이 사람이 묵으라고 안 했나. 묵어라. 작은 애가 자꾸 돌아다 보며 큰애 뒤를 따라간다. 가지 마라. 내 거 사묵어라. 묵으라고 안 하나. 못 들은 채 큰애는 제 친구를 문 앞으로 끌고 간다. 얘들아, 와서 내 구두 닦아라. 내가 불렀다. 두 소녀는 곧 돌아섰다. 큰애가 내 구두를 들고 닦기 시작한다. 꼬마한테도 한 짝 주어라. 둘이 다 같이 돈벌이를 해야지. 난 구두 닦기가 재미나요.
말하는 동안도 쉬지 않는다. 너는 저녁 묵어. 작은 애는 김밥 한 덩이와 오징어를 양손에 들고 베어 먹더니 제 친구에게도 먹여준다. 작은 애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낄룩거린다. 천천히 묵어라. 꼭꼭 씹어야지. 밥장수 할머니는 애 등을 두드려주고 병에 물을 먹였다. 자기 자식처럼 진땀이 솟은 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찬바람이 또 선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문을 반쯤만 열고서 아까 그 백군이 구릿빛 팔을 들어 손짓을 하고 가버렸다. 옆자리의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내 앞으로 스르르 빠져나간다. 저쪽 구석에서 에헴 헛기침 소리가 났다. 다 닦은 구두 한 짝을 넘겨받은 작은 놈은 제 바지에 대고 문질러 광을 냈다. 닦고 쳐다보고 또 닦고. 큰애는 다 닦은 구두를 쳐다보면서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화가와 다름없다. 윤나는 구두가 통로에 가지런히 놓였다. 큰애가 아주 좋아하며 두 손으로 돈을 받았다. 나는 고향 배에 환영을 받은 기분으로 고맙게 그 구두를 신으며 물어봤다. 너희들은 왜 밤배로 집에 가노? 구두약 사러 부산까지 갔다가 안 옵니까? 부산선 한 깡에 10원이 더 싸거든요. 구두 닦아주고 공배 타요. 큰애가 대답한다. 작은 놈이 새 구두약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나는 형이 사주는 화구를 가지고 돌아갈 때마다 창피스럽던 일이 생각났다. 선실을 나왔다. 밖은 캄캄해서 냄새로 화장실을 찾으나 지독한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뱃머리로 갔다. 어릴 때같이 작은 산들이 굽이친 고향섬을 바라보며 바다에 대고 소변을 봤다. 아버지는 형에게 말하곤 했다. 한평생 쌀 한 줌 벌어보지 못한 놈의 손재주란 도대체 뭐었고, 저 병신 같은 놈이 집을 나간다 하지만 거짓할 쓰고 이 집 문전에 설 게 뻔하지. 아버지한테 내 개인전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뭐라고 칭찬을 했는지 다 얘기해야지. 그러나 구두닦이 애들이 내 옷을 구제품이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늙은 농부는 이 옷을 말없이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른다. 뱃전을 스쳐가는 나무 토막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조각달을 보며 뱃머리에서 떠나 해초가마니 옆을 지나가려던 때 누가 해초 더미에서 뛰어내렸다. 나를 난간에 밀어붙인다. 주먹이 얼굴과 가슴을 친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자식, 누구 옆 했는데 따라다니노, 개새끼. 그놈의 목소리다. 코에 손을 대보니 끈적한 것이 흥건했다. 놈을 쫓아 선실로 갔다. 문을 열고 거기 여자와 같이 서 있는 놈을 힘껏 쳤다. 그는 몸을 돌려 피해버리고 냅다 나를 밖으로 밀어낸다. 나는 문을 잡고 버티었다. 이 거렁이 같은 자식이 지가 미국서 왔다 그래? 거짓말이야. 건방진 새끼, 너까지 거한테 안 넘어간다. 하며 놈이 주먹을 휘둘렀다. 문 닫아라, 춥다. 싸움은 나가서 해라. 누군지 소리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밥장수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물병을 입에 대어주고 있었다. 백고동 소리가 먼 산을 흔들고 되돌아온다. 성객들은 가판 위로 겹겹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는 이 없이 저마다 갈 길을 서두른다. 누군가 트렁크를 갖다 주었다. 구두 닦기 아이들이었다. 양편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다. 절룩거리며 상륙을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텅 빈 부둣가에 전등불이 노랗게 켜져 있었다. 비 오는 날의 호박꽃같이 부드러우며 안온하다. 또 백고동이 운다. 대답하듯 텅 빈 그 산판이 밤배 갑판을 향해 둥실 떠오른다. 사람들은 먼저 내리려고 웅성댄다. 나는 다리를 절룩거렸다. 기선 회사 직원과 순경이 나가는 이들을 객선 머리에 멈추게 했다. 모두 손을 내밀어 도장을 받고는 한번 들여다본 후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선 회사 사람이 내 앞에 도장을 쳐들었을 때 나는 뒷걸음질 치며 등 뒤로 손을 돌렸다. 내 손을 지켜야 한다. 도장으로 더럽혀진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이다. 도장 찍기에 단조로운 리듬이 일단 깨어졌다. 기선회사 사람은 스탬프 잉크를 탕탕 묻혔다. 빨리빨리. 순경이 나를 부르며 구두발을 굴렀다. 왜요? 내가 물었다. 밤중에 통금 시간을 몰라 묻소? 읍내서 야경원을 보거든 밤배 타고 왔다는 증명으로 손바닥 도장을 보이라 하는 기요. 전쟁이 끝난 지도 이미 오랜데 내 예술가의 손에 이런 흠을 새겨놓으려고 하다니. 아무 종이에나 찍어주시오. 내 손엔 도장을 찌를 수 없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웃자기요. 종이가 어디 공짜로 나는갑다. 순경은 징박은 구두로 마룻바닥을 굴러댄다. 다툴 것 없이 그들 옆을 얼른 지나갔다. 순경이 내 팔을 덥석 잡는다. 정모 밑에서 두 눈이 내 구제품 자켓을 살폈다.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순경이 요구했다. 그런 것 없소. 난 신분증을 가져본 일이 없소. 나는 누구에게도 내 손을 양보하지 않겠다. 무얼 어물어물하노. 뒷줄에서 소리들을 친다. 또 다른 목소리가 타이르듯 말했다. 순경하고 따져봤자 소용있소. 자, 갑시다. 흥. 순경이 콧방귀를 낀다. 읍내 명사같이 큰 소리를 치는군. 명사 말고는 다 우리가 도장을 찍는데 대체 당신은 어느 댁 누구요? 명사 어른? 잡지에 난 소위 명사 사진을 보이고 싶었으나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나는 조상만이요. 양산골 집으로 가는 길이요. 서기의 눈이 몇 번 껌뻑이다가 휘둥그레졌다. 순경에게 몸을 돌리며 말을 더듬는다. 그러면 이분이 조 지사님 동생? 순경이 잡았던 내 손을 얼른 놓고 당황한 웃음을 지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스탬프 잉크를 밀쳐놓으며 말을 이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악스럽게 내 팔을 잡았던 순경의 손이 경례를 붙이려고 번쩍 올라갔다. 나는 그들에게 진 것 같고 아랫배가 결리는 것 같았다. 부둣가로 나가자 지게꾼이 몰려왔다. 이 밤에 읍내에서 10리나 떨어진 양산골로 간다는 것을 알고도 서로 싸운다. 그중에 낯익은 늙은 지게꾼이 있었다. 그에게 짐을 부탁했다. 노인은 가방을 지더니 아무 소리 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어물장을 지나 맨 끝에 소장터를 지나왔는데도 야경꾼은커녕 사람 소리 하나 듣지를 못했다.
아카시아 나무가 늘어선 행길을 한 바퀴 돌아 나올 때마다 조각달이 나왔다 들어간다. 10년 계절을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마지막 길목을 도니 바로 눈 아래 검은 조개 같은 초가지붕들이 맞은편 산기슭을 껴안고 섰다. 오랫동안 잊었던 청개구리의 노랫소리와 함께 버들피리를 불던 높고 낮은 나의 옛가락이 귓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발걸음은 집으로 향해 내달았다. 누 집으로 갑니까? 훨씬 뒤에 떨어져 오던 지게꾼이 큰 소리로 묻는다. 오동나무 집으로 갑시다. 나무에 묻힌 첫째 집을 가리키며 그가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조각달도 거기 머물러 섰다. 아, 조영감 댁이구나. 노인이 말했다. 조영감님은 손님이 오니께 반가울게요. 큰아들 조지사는 영감 찾아볼 틈 없이 바쁘다고 합디다. 마누라를 홀딱 벗기고 그림을 그릴라다 이혼을 당한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오질 않았소. 소식도 없다던가. 요새 상처한 뒤 조영감은 똑똑해서 잘된 아들보다 부모 밑에 눌러있을 못난 자식이 낫다고 안 합니까? 아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안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소. 잘 됐으면 뭘 하러 오겠소. 노인은 목청을 높인다. 성공했다는 사람은 구제품, 구제돈이 쏟아지는 서울, 부산에 있지. 여기 뭘 먹겠다고 오겠소. 털터리가 된 못난 자식만 돌아와서 부모 밑에 있을라지. 그런 자식들이 조상의 산소나 돌보고 부모가 죽으면 제일 서럽게 안 오오. 한평생 객선머리에 있으니께 잘 알지요. 책상다리를 하고 마루에 앉아서 못마땅한 듯 긴 담뱃대 연기만 피우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 10년이나 편지 한 장 없이 지낸 나에게 화를 내고 있을 게다. 나뭇가지에 우수수 소리를 내며 바람이 찾아든다. 그 바람보다 더 살며시 나는 울타리를 따라 대나무로 엮은 문으로 다가갔다. 마당 건너 얇은 지붕 및 캄캄한 안채와 마주선다. 부엌 옆에 큰 귀 달린 물독이 옛 모습 그대로다. 대문은 안으로 걸려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다. 가방을 내려놓고 휴 숨을 돌리는 지게꾼에게 100원을 주었다. 그는 돈을 달빛에 비치며 만져본다. 아버지는 늘 품삯 때문에 짐꾼과 다투었었다. 구제품 자켓을 벗었다. 아버지, 목에 걸려 갈라진 소리가 나왔다. 지게꾼이 바싹 다가와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놀란다. 그는 집을 향해 고함쳐 부른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미국서 영감님 작은아들이 왔소. 그러고는 내가 준 돈을 꼭 움켜쥐고 불이 나게 돌아서 가버린다. 기침소리가 나고 성냥불이 어른거렸다. 허리가 구부러진 하얀 노인이 안마루 큰 기둥에 걸린 남포에 더듬거리며 불을 켰다. 상장 종이들이 보인다. 형의 것만 붙여두고 내 걸작은 거부한 그 흙벽 박물관이. 낙엽을 차고 나오며 노인은 들쑥날쑥 말했다. 누구냐? 정말 상만이가? 곱추 같은 아버지 그림자가 문 위에 닿았다. 네. 나는 뻣뻣이 서서 대답했다. 네가 돌아왔나 상만아. 못 믿을 일이지. 밤빼고동이 울 때 네 발소리가 들리더니. 빗장을 벗기며 더듬거렸다.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얘야,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하얗게 센 머리가 내 턱에 닿았다. 배가 고프고 춥지. 저녁도 안 먹었을 낀데. 나는 아버지를 가만히 떼어놓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너의 고모 불러서 밥하라고 해야겠다. 노인은 벌써 동편 울타리로 가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만두시오. 한밤중 아닙니까? 내가 말렸다. 그래도 아버지는 울타리 넘어 고모댁에 가려고 했다. 나는 고함을 쳤다. 글쎄 그만두시오. 그는 어른거리며 돌아서 온다. 그래 그러지. 뭐든 네가 좋다는 대로 하자. 아버지는 내 구제품 자켓을 받아들었다. 꼭 옛날에 어머니 같다. 어머니처럼 그러지 말아요. 목구멍까지 꽉 차는 말을 참는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나는 툇마루 앞에 서버렸다. 거기 난포불 바로 위에 붓글씨가 붙어 있었다. 네 책상 서랍에 있길래 내가 꺼내서 붙였다. 붙인 지도 오래됐지. 아버지가 일러주는 말을 들었다. 날카롭게 삐친 내가 쓴 글씨를 읽어본다. 차쳐간 명월. 밤배 고동소리처럼 커다란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방으로 뛰어들어갔다.